오라 반갑습니다. 아, 나 진짜. 아, 여러분 드립을 너무 재밌게 쳐갖고 또 빵 터졌네, 혼자 보고. 안녕하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죠. 됐다. 아, 요즘에 너무 바빠갖고 이번 주도 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간당간당합니다. 그 공지사항부터 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난주에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네요. 인사부터 드리고 갈게요. 사이퍼 엠퍼러님, 그리고 장초딩님, 제주님, 다리님, 동인님, 슬리모라님, 킴님, 그리고 바우형님. 오라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2주 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는 처음에는 뭐 그럴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이 갑작스럽게 이제 일이 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야근을 좀 많이 했어요. 야근을 좀 많이 하고 갑작스럽게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빠졌고 이번 주도 사실 바빠요. 그래서 오늘도 야근 그리고 내일도 야근 죽겠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주간 이미 뭐 개인 사정, 물론 이제 불가피한 사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한 주를 꼬박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최대한 하려고 해서 오늘 방송도 켰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제 의지는 이번 주는 꾸준히 아무리 힘들어도 방송을 할까 하는데 혹시라도 제 의지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예 물리적으로 방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방송을 왜 꼭 하려고 하냐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아마 2분기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리프사.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30일 기준으로 이제 북미 지역 수혜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혹시나 뭐 정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몇몇 분들이 이제 댓글로 혹시 뭐 동영상이 맨날 업로드 됐었는데 동영상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접으신 거 아니냐 막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요. 접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피치 못할 개인 사정 때문에 일이랑 관련된 거였죠. 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난주에 방송을 하지 못했고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2주 만에 방송을 켰는데 최근 소식들 같이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종란님도 어서오세요. 비 오는 날에 술을 드시나요? 그럼 비 오는 날이니까 그거 아닌가? 막걸리의 파전 아닌가요? 자,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도 있었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봅시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빤스런. 자, 첫 번째 소식은 FX 코인 관련된 건데 되게 이색적입니다. FX 코인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라던가 최근에 있었던 동향이나 이런 소식, 정보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올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뭐냐면은 FX 코인에서 XRP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매트릭스 투자법에 의한 리플 XRP 엔화 이 쌍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요약해서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요지 나와 있는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보인드 분석에 따르면 상승 추세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3번에 보인들이 아까 말한 매트릭스 투자법이라는 게 이제 정량화시켜서 10점 만점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0점 만점에서 플러스 5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뭐 여기에도 나있지만은 한 10,000원을 총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 하면은 5,000원 지금 딱 10점 만점의 절반이 5점이기 때문에 5,000원 정도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라는 거죠. 보인드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이게 매트릭스 투자법이 뭔가 해서 쭉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동평균선, 그죠? 그리고 눈 균형표라고 돼 있는데 뭐 기술적 분석은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요. 볼린저 밴드는 다 아시죠? 이거랑 RSI. 지금 보시는 이 5개를 정량화시켜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약간
강한 매수 신호면은 뭐 2점 주고, 약한 매수면 1점,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합산해서, 그리고 하나는 RSI 지표에 관련돼서는 마이너스 1점 있었네요. 그러니까 합이 5점 돼갖고, 아까 얘기한 10점 만점 중에 5점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게 매트릭스 투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혹시나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사기꾼 아닙니다. 보시면 이거 글 기술적 분석 한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의 지금 커리어? 그냥 뭐 인터넷 여포 그런 떠중이는 아니에요. 보면은 보세요. 이제 뭐 일본의 게이오 대학이 얼마나 등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학부를 뭐야? 학부 맞겠죠? 1어 번역이 제대로 깔끔하게 안 돼서 좀 헷갈리는데 뒤에는 또 프랑크푸르트면은 유럽 쪽 아닌가요? 지역? 네덜란드인가 프랑크푸르트면은 네덜란드 아니면 독일 같은데 지명 이름상 느낌이 어쨌든 유럽은 확실한데 무슨 지점이 나와 있네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JP모건 은행에서 일했고 모건 스탠리 증권에서도 일했고요. 독일은행까지도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뭐 그냥 인터넷 여포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막 인터넷에 글 쓰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에요. 커리어만 봐도 상당히 화려하죠. 그리고 2017년에 도쿄 외환 시장위원회 부회장 회의장 했고 이런 사람이고 현재는 에펙스 코인의 대표이사라고 하죠. 사장이라고 하는데 뭐 이상 커리어 봐도 아는 게 상당하겠죠. 그런 사람이 쓴 독일이 이 사람이 쓴 기술적 분석 보고서니까 이 사람의 커리어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의미를 크게 두진 않을게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봐서 기술적 분석은 되게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올려갖고 자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폴리사인 관련돼서 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커뮤니티에서 폴리사인이 언급이 나왔는데 이거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릴 그 미국의 정보기관 중에 OCC라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커런시랑 관련된 미국 기관인데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본인들 관할권에 해당되는 은행들이 이제 뭐가 가능하다?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커스터디, 스탑 가능하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폴리사인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커스터디 서비스에 이 포커싱 되어 있는 리프사의 비밀병기라고 막 얘기되는 그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폴리사인이 굉장히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 폴리사인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 CTO가 폴리사인 이사를 겸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폴리사인 회사의 대표는 누구죠? 설립자 파운더는 옛날에 아서브리또라고 하는 XRP 초창기에 만든 3인방 있잖아요. 크리스 라센, 제드 맥칼럽 그리고 방금 얘기한 아서브리또 이 세 사람인데 현재 리프사에 있지 않고 폴리사인을 설립해갖고 지금 보시는 폴리사인 서비스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리플 CTO 스낵맨은 이사를 보드를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사인 질문을 지금처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보세요. 내용이 보시면은 이 폴리사인이 현재 이런 디지털 에셋 관련된 현재 이슈들을 어떻게 풀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지금 스낵맨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이거 진짜 너무 쿨한 나이스한 거라서 너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야 이거 어떡하냐? 나 NDA에 걸려있어서 너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뭔가 되게 something special한 게 있는데 정말 너무 쿨해서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을 만큼 something special한 게 있는데 슈퍼채팅 5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란님. 더운데 작자밥 먹고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장초딩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막 궁금해 미치게끔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막 대단한 게 있다를 암시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 리플 CTO가 이렇게 지금
되게 밀당하듯이 감질맛 나게 얘기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야 그 썸띵 스페셜한 거 쿨한 게 그 베리 쿨한 게 도대체 뭐냐 내용을 알려달라 이게 궁금한 게 우리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만 몇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게 폴리사인 자체도 블록체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은연중에 폴리사인 관련된 정보들 공개된 정보를 추리컨대 폴리사인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뭐 XRP면 XRP,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이 블록체인 계정들을 갖고 그냥 단순하게 고객들의 자산을 보관해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는 가운데 뭔가 그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되게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처리하지 않는 뭔가 본인들만의 내세울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블록체인 솔루션을 이용해 갖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추정컨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본인들이 볼 때는 쿨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게 정말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쿨한 건지 아니면은 딱 까보니까 막상 뚜껑 까보니까 뭐야 이거 지렁이잖아. 용이 아니라 지렁이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뚜껑이 까봐져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리프시티어는 굉장히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드래곤이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사인 관련된 거 마치 리프사의 히든카드인 것처럼 이제 전체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커스터디라는 게 자체가 규제에서 허용이 되지 않으면 커스터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활약할 공간이 없잖아요.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커스터디 서비스 엄청난 솔루션 그럼 만들어도 의미가 없겠죠. 쓸 수가 없으니까 은행들이. 하지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탁 서비스 제공하는 게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또는 DLT 관련해서 본인들만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은행이 직접 그런 관련 전문 인재를 채용을 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폴리사인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전문적인 커스터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서드 파티를 통해서 그것들을 은행들의 고객들, 본인들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CC 관련해서 이제 스탁 서비스 제공해도 된다. 규제가 풀린 거죠. 허들이 풀린 건데 그랬을 때 이런 수요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은행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그냥 서드파티의 솔루션을 가져다 쓰겠다는 경우에는 이런 폴리사인 같은 회사들이 뭔가 시장에서 할 역할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은 확실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식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요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데 크레이그 드윗은 현재 뭔가요? 당신의 직업은 뭔가요? 현재 롤은? 현재 자기 트윗에는 소개를 안 했네요. 이 사람 최근은 모르겠어요. 최근은 모르겠는데 리플렛 디렉터였거든요. 현재도 리플렛 디렉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크레이그 드윗 당시에 그 작년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 호주 사람 누구죠?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드림나우. 현재는 리포사에서 은퇴했지만 드림나우가 이제 중앙은행들과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미연준 은행 8개인가 10개인가 있죠. 그 미연준 이사의 밑에.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연방은행에 같이 드림나우랑 간 거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작년 건데 어쨌든 이 사람도 리플렉 디렉터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로는 중앙은행들과도 일을 한다는 거기도 하겠죠. 어쨌든 리플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페이버너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제 베타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페이버너 자체는 웹 환경 기반으로 돌아가는 여기에도 나 있는 P2P 페이먼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피어투피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반 근본을 활용해서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상인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개인 대 개인이 만나면은 거래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명은 제아나 물건 같은 거 만든 거나요? 뭐 예를 들면 식탁이라던가 또는 뭐 시계를 만들거나 뭐 이런 물건들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안마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또 뭐 있을까요? 이 세차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제 돈으로 지불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XRP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거죠. 이런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이 뎁트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을 텐데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서 날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세금이라던가 또는 뭐 통신요금 이런 거 업체한테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돈 내세요 하면서. 그거랑 똑같아요. 제한한 서비스를 제공한 측에서 돈 내놓으세요 하면서 인보이스와 함께 보내는 거죠. 그걸 뎁트 트랜스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금 송금이라고. 자, 그런 식의 기능을 여기다 탑재를 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대로 웹 환경에서 이런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버너 뒷부분에도 나와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델링에 대해서. 이커머스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걸로 꿀꺽 해볼게요. 약간 이런 목표의식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디파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P2P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와도 연관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블록체인계나 암호화폐에서 얘기하는 디파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파이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목적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당장 뭔가 파급력을 미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제품, 이런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 자체로 의미가 막 부여되는 것보다는 사실 그게 나왔을 때 얼마나 그 유저들한테 쓸모가 있을지, 경쟁력이 있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량이 얼마나 늘지가 관건이거든요.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베타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뭐 정식 출시되면은 이게 뭐 어떤 회사, 서드파티를 거쳐서 출시됐지, 아니면 지금처럼 크레이그 드윗이 그냥 본인이 만든 사이트에다 올려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 귀결될 문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단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달자면, 이거는 XRP로 지불되는 거라 사실 피아트로 컨버트 되는 기능을 여기로 자동으로 탑재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용자가 그렇게 많을 걸로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약점이죠. 아무래도 상인 입장에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미국 달러로 받는 게 좋을까요? XRP로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법정화폐로 지불받는 게 좋죠. 왜냐,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심하니까. 설령 암호화폐로 이제 상인들이 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법정화폐로 바꿀 가능성이 높죠. 이유는 방금 얘기한 가격 변동성 리스크 때문에. 자, 그래서 관련된 거 설명까지 드렸고요. 자, 네 번째 소식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신 것처럼 워싱턴 DC 페더럴 코트라고 되어 있죠. 연방법원에서 그 범죄, 무슨 소프트웨어 관련된 범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범죄 관련해서 요 기사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 안 보이더라고. 이거 뭐 유료 구독자한테만 보여주는 건지 안 보이는데, 대충 보니까 지금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던 모양이에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비트코인도 연루가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범죄에 뭐 사용됐던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법원 재판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판사가 이제 심리 중에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여러분들 지금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하나의 돈으로 취급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그리고 메소드 오브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or store of value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 가치 저장이라든가 교환 매개체, 그리고 지불의 수단,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대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갖고 있어야 될 특성으로 정리하는 것 중 3가지 특성 그 전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심리 과정 중에 적어도 이 판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뭘로 취급할 수 있다? 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 자체를 판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사겸사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 판사가 더군다나 이 포커스 맞춘 게 범죄 관련된 거지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된 거를 뭐 정의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게 엄청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비자 소식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이 아니라 7월 24일인가 22일이네요. 제가 지난주 방송 안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냥 꺼내왔는데 비자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본인들의 접근법을 개선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New Digital Currency Payment Flow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비트코인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를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되는 뭐 테더라든가 이런 것들, 뭐 테더라고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본인들이 비자 본인들의 네트워크 통해서 서비스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보신 것처럼 코인베이스와 폴드라는 곳과 자포라고 되어 있는 이 세 곳을 본인들의 디지털 커런시 월렛으로 선택을 했어요. 본인들 비자 네트워크랑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내용을 보면요. 어디 있죠?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핀테크 업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이 프로그램 통해서 참여한 핀테크 업체들한테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라이센스 발급, 즉 본인들의 이런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신 코인베이스, 폴드, 자포 이런 곳들처럼 본인들을 승인을 받아서 이 명단에 올리고 본인들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본인들이 이런 접근법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도 본인 네트워크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건데, 동시에 이러면서 본인들의 노력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산업 관련돼서 투자한 것도 얘기하는데 앵커리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리프사도 스프링을 통해서 투자를 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데 투자를 했다거나 플라이 클라이언트, 뭐 제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본인들이 이런 투자 관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연구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 CBDC 언급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개괄적인,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언급을 하고요. 약간 디렉션이죠. 본인들의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디지털 커런시도 본인들은 취급하겠다 이 얘기예요,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고 자세한 거는 다음 달 여기 써있죠. 돌아올 달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 디테일한 걸 좀 더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공개되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자는 이제 확실합니다. 뭐 기존에 비자가 뭐 암호화폐를 뭐 싫어한다는 등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엄청 돌았잖아요, 2년 전부터. 근데 결론은 나왔어요. 지금 얘네들의 스탠스는 명확해졌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커런시, 암호화폐, 이 크립토 커런시도 포함해서요. 이거는 뭐다? 미래다. 포텐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수용한다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수많이 얘기 들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유명인들, 그리고 그 불장이 있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 뭐 그 사람도 그렇고, 막 우리나라 막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뭐 양반들이 공개적인 TV에 나와서도 막 암호화폐는 사기다,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아니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주장은 할 수 있었지만은,
이게 팩트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예, 그건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변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OCC라는 곳에서 뭐라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오케이 해줬다고요, 은행들한테. 그게 만약에 불법이고 사기면은 그거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예, 하지만은 그 수요가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뭔가 이제 규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정리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비자라는 네트워크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회사죠. 여기도 디지털 커런시 미래야, 포텐셜이 있어, 우리 수용할게, 우리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오늘날에 여전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사기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2년 전이랑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는 분위기고, 지금은 이미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분명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미 업계가 인정을 하고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이었죠. 자, 다음 소식 볼게요. 6번째 소식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레밋 어널리스트라는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네요, 본인들 주장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수작업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으로, 이제 AI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뭐한데, 어쨌든 머신러닝 학습 방식으로 본인들이 이 뭔가를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레미턴스, 소액송금 관련된 그 분야에서 퍼포먼스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얘기해주는 곳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런 방법으로서 러닝머신 이용해 갖고 이걸 한다고 얘기하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걸 올려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인도로 송금할 때 가장 저렴한 거, 본인들이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다 비교를 해보니까 웨스턴 유니언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머니그램이 가장 베스트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제공한다, 가장 좋은 환율, 고객한테 유리한 환율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도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뭐 궁금하시면은 요거를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리플이나 XRP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송금을 할 때도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저렴한 걸 찾는 데 활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자, 7번째 소식. 7번째 소식인데, 이거 IMF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토비어스 에드리언이라는 IMF의 이제 이사인데, 이 사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건 아닌데, 이 사람 제 기억으로는, 이 얼굴이 기억나기로는 그 2018년 말에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IMS, IMF 말고요, IMS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시스템 해갖고 국제통화 시스템 관련된 스위스의 회의, 그 프라이빗 회의죠, 거기에 참석했을 때 이 사람이 IMF 대표 인물로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 확실치는 않는데 어쨌든 거기서 봤던 사람 같습니다. 뭐 IMF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R3가 후원하는 이 빌딩 CBDC, 그래서 부제는 A Race to Reality라고 돼 있는 이 컨퍼런스, CBDC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스피치를 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부분 보시면 오늘날의 이제 금융 상황 얘기하면서 코비드 바이러스, 즉 코로나 바이러스 뭔가 뭐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빼놓고 알맹이만 좀 말씀드리면은, 결국에 이제 CBDC 주제로 컨퍼런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CBDC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언급을 해요. 신테틱 CBDC라고 해서 본인이 논문을 쓰기도 한, 그리고 IMF가 이쪽을 미는 것 같아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던가 영국 중앙은행, 현재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연구하고 있는 투레이어 CBDC, 이 두 가지를 이제 언급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요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라이빗 섹터, 즉 사기업한테 더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식의 CBDC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투레이어 CBDC는 오늘날 금융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사실상 지금이랑 좀 비슷해갖고 그냥 지금 있는 디지털,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 비유할게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이 만들어놓은 금융결제망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퍼미션 네트워크에 가깝거든요. 한국은행한테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들만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신테틱 CBD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이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사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좀 더 디테일을 가미하면은 약간 플랫폼에도 관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투레이어 CBDC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코어는 그냥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중앙은행이 중앙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제망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뭐 계정을 소유해서 이 CBDC 네트워크에서 뭔가 사용하는 입장이죠. 말 그대로 유저 입장인 겁니다. 여기는 약간 유저를 뛰어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 오늘날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특히 IMF가 이 신테틱 CBDC를 미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민간 쪽에서, 프라이빗 섹터, 민간 쪽에서 더 많은 부분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걸 주장하는 만큼 퍼블릭과 프라이빗 섹터의 뭔가 협력, 파트너십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 두 개 간의 비교를 하면서 특성 비교를 하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해줘요. 첫 번째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줍니다. The first is the interoperability of coins라는 얘기를 하죠. 상호환, 첫 번째 상호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상호환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줘서 요것 때문에 좀 회자가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예상된 얘기일 가능성이 높은 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발리 핀테크 뭐 어쩌저쩌고 해갖고 리프사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프사가 거의 2년 동안 이제 IMF의 그 어드비저리 고위 조언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 라셀이나 또는 브래드 갈리하우스가 IMF 인사들이랑 뭐 사진 찍은 것도 공개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는 유럽 중앙은행장으로 앉아있는 그 레가르드 할머니가 당시에 IMF 총재로 있을 때도 리프사를 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 뭐 혁신적인 기업에는 실제로 리프사 같은 회사들이 있다 뭐 이런 거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IMF랑 좀 만남을 가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엿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상호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커런시 또는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들의 상호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8번째 소식인데, 이 PAC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CM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어떤 얘기 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이거 되게 너무 의외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탑 10 뱅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1위부터 10위의 은행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리프사 솔루션 써갖고 전 세계에 이 페이먼트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PAC 글로벌이라는 곳이 어떤 회사인지 이제 링크드인에서 뒤져봤더니만 직원이 한 1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명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Providing Practical Blockchain Solution이라고 되어 있죠. 블록체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 같은데, 보면은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얘네 코인도 발행한 것 같더라고요. PAC 글로벌 검색하면 여기 PAC라는 코인의 가격이 막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코인도 발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곳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영향력도 크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회사의 CMO가 얘기한 게 정말 신빙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짓이란 건 아니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만한 회사로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인 팩트들을 봤을 때,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말이 진실일지. 저 말이 사실이면 우린 좋아요, 사실. 미국에 있는 10위권 은행들 다 리프사 솔루션 쓴다는 건데 사실이면 너무나 좋죠. 예. 하지만은 그 신뢰도를 따질 때 저 회사의 저런 정황이 사실일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진짜 재밌어요. 이런 회사도 있다는 게. 자, 마지막 9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트윗 엄청 난리 쳤죠. 지금 2020년도에 브래드가 2018년도에 브래드에게 막 하면서 이런 드립도 치는데 되게 신났어요.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뭐 때문에 신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OCC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 은행들이 스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암호화폐에 대해. 이게 공개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 친구 흥분해갖고 붐을 외쳤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붐? 붐하면서 깨같이 느낌표까지 해주는 이 치밀함. 이거 여러분들 거기서 많이 보시잖아요. 막 특히 영어권에 있는 XRP 커뮤니티 사람들 중에 선동꾼들 있죠. 그냥 뭐 소식만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붐 하잖아요. 선동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붐을 외쳤어요. 사실 우리나라로 비하면 뭐 가자 이거 외친 거랑 약간 뉘앙스가 비슷한데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전 충격받았는데 원래 이런 양반이 아닌데 이걸 한 거 보니까 진짜 이 소식에 많이 흥분이 됐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흥분이 됐나봐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갖고 자기가 주체가 안 돼서 저것까지 적은 게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 성격과 성향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적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의 OCC라는 그 기관에 이 트위터 태그, 아이디 태그를 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거예요. 그냥 이 규제로 인해서 뭔가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리프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반응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생각해볼 게 있어요. 아까 이제 텔레그램에서 제주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자, 은행이 지금 규제적으로는 스탁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에. 그러면 XRP도 가능한 거겠죠?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스탁에 대한 커스터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커스터디 하는데 이 스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 도대체 뭐냐 하잖아요. 여러분들 국내 은행들 서비스 목록을 뒤지시다 보면은 스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보면은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얘기 나와요. 특히나 이제 주식. 유가증권 안에서도 예를 들기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게 바로 이 주식이란 친구인데, 주식을 보관해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보관도 해주고 뭐도 해주죠? 이자 배당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맡기면은 이것과 관련된 모든 거를 대신 처리해주는 거예요. 관리해준다는 얘기죠. 케어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고객이 이런 걸 맡긴다, 스탁 서비스에 맡긴다면 위탁을 한다고 하죠. 맡기는 입장, 그 관점에서 볼 때 위탁한다고 하고, 위탁하는 사람이 이 맡기는 걸 받아다가 관리해주는 쪽을 이제 스탁한다고 하는데, 자, 커스터디 계속 얘기 나오는데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호화폐가 주식은 아니죠. 일단은 뭐 주식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는데, 새로운 형태는 좀 약간 뭔가 이게 아니다 기다로 다 모든 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주식이라고 보기도 하고, 미국에서 현재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막 간판질팡 하는 것도 있죠.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난 것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이제 유가증권처럼 이 스탁 서비스가 가능해져서 일종의 자산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 하잖아요.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쓸 때도 뭐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 이런 단어도 쓰지만은 때로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에셋이라는 단어를 쓸 때 특히 이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단어 에셋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개념으로서 이런 스탁 서비스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산이니까 은행에서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이와 관련돼서 뭐 이게 유가증권처럼 뭐 이자 있는 것도 있겠죠. 암호화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대신 처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참 재미난 거는 뭐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이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내용 중에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키를 보관해 준다고 합니다. 시크릿 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시크릿 키를 보관해 준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어쨌든 시크릿 키를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보관을 대신 해준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계정에 있는 암호화폐도 있잖아요. 그게 XRP든 비트코인이든 뭐가 됐던 간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하드웨어 월렛에 그걸 보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신 소지하고 계신 하드웨어 월렛 안에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드웨어 월렛 안에 뭐가 들어있다? 시크릿 키가 들어있다. 실제 암호화폐는 어디 있다? 그 해당 블록체인의 장부에 가 있는 거죠. 내 계정에. 계정에 가 있는 거죠.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은행권에서 OCC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에 따르면은 시크릿 키를 보관해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맡겼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은행, 스탁한 업체, 그 은행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모든 책임을. 근데 이런 형태로 보관한다는 거는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기존에 그 우리 디지털 은행 쓰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 쓸 때 여전히 디지털로 뭐 계좌이체도 하고 우리가 예금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 대상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게 추가됐을 뿐이지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은행한테는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긴다는 얘기죠. 내 시크릿 키조차도 맡긴다는 얘기니까. 은행이 먹고 빤스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존 구조랑 똑같아요. 신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전제하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은행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은행을 신뢰해야 되는 구조에서 되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먹튀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불리한 입장을 법이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뭐 한편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좀 시사점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이런 소식들이 공개됐을 때 리프사는 일단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흥분을 했어요. 흥분의 도가니였다 진짜. 리플 CEO, 지금 보신 리플 CEO뿐만이 아니라 이 스튜어드 알데로티, 이 법 관련돼서 고문 자문하는 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미 퇴사를 했던 그 친구 이름 뭐더라? 퇴사한 친구 있잖아요. 이 레귤레이션 관련된 이 라이언 자본, 이 사람도 흥분 모드 했고요. 다 그냥 흥분의 도가니탕 됐어요.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그리고 브래드 갈링어스는 지금 보신 것처럼 2018년 때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뭐 은행이 뭐 XRP도 쓸 거다, 은행이 뭐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다 틀렸었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공개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예측을 했던 자신한테 막 이런 드립도 치고 아주 흥분해갖고 막 트윗질을 장난 아니게 했어요. 굉장히 기뻤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관련된 소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쉬면서 전달 못한 소식들을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하나하나 다루면 끝도 없기 때문에 최근의 소식과 지난주 소식 중에도 꼭 다뤄야 될 소식들만 좀 짚어서 다뤄봤고요.
혹시나 다른 데서 이미 기사라던가 다른 데 통해서 소식을 접해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 정보, 소식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거나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2부 순서 이제 곧 이어서 Q&A 할 건데 그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계속 이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